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독일의 초대형 유튜브 채널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은 끝났다. 한국의 미래가 인구 붕괴와 시스템의 한계로 가장 먼저 무너질 것이라고 단언하는 내용이었죠. 불과 며칠 만에 이 영상은 전 세계 언론에 인용되며 퍼졌고 한국 사회 내부에서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위태로운가? 라는 자조가 번져갔습니다. 하지만 그때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한 교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로 모든 시선을 뒤흔들며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도대체 독일의 그 영상에 어떤 반격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저는 하버드 대학교 국제정치학과 교수 찰스 스탠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2025년 4월, 학계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한 영상에 관한 이야기죠.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어요. 연구실에서 다음 강의 자료를 준비하고 있을 때 제 조교가 서둘러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손에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죠. 교수님, 이거 보셔야 할 것 같아요. 화면에는 유튜브 영상이 재생 중이었습니다. 구독자 2,400만 명의 독일 채널 쿠르츠 게작트의 최신 영상이었어요. 제목은 충격적이었죠. 한국은 끝났다. 처음에는 그저 자극적인 제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보면서 점차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그들의 분석은 철저했고 논리적이었으니까요.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지만 이 영상의 자문을 해준 이가 다름 아닌 서울대 여교수라고 하더군요. 화려한 애니메이션과 함께 한국의 출산율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세계 최저 수준인 0.72명, 고령화 속도, 연금 고갈 시점, 병역 자원 감소 추이까지 모든 데이터는 검증된 통계 자료였죠. 지금 추세라면 30년 안에 한국의 시스템은 스스로 붕괴할 것이다. 영상의 결론은 냉정했습니다. 미래학자, 경제학자, 인구통계학자들의 인터뷰까지 더해져 설득력은 더욱 강해졌어요. 그날 이후 영상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조회수는 며칠 만에 수천만을 넘었고 각국 언론에서도 앞다투어 보도했죠. 특히 한국 내 반응은 충격적이었어요. 소셜미디어에는 자조와 절망의 목소리가 넘쳐났습니다. 진짜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다른 나라로 이민 가야 하나? 한국의 지인에게서 온 메시지를 읽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분석은 정확했지만 무언가 결정적인 것이 빠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통계와 숫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 말이죠. 분석은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틀렸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그 나라는 단 한 번도 완전히 무너진 적이 없으니까요. 다음 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그 생각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기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현실 부정이라는 비판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숫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한국이라는 국가의 본질을요. 그리고 3일 후 세계적인 학자들이 모인 하버드 국제전략 포럼에서 저는 이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하버드 국제전략 포럼은 매년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올해의 주제는 글로벌 리스크와 국가 시스템의 회복력이었죠. 푸른 넥타이를 메고 연단으로 향하는 순간 제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그날의 발표가 제 학문적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으니까요. 회의실은 가득 찼습니다. 앞줄에는 각국의 저명한 학자들과 외교관들이 자리했죠. 독일 영상의 영향력을 보여주듯 오늘의 세션은 동아시아의 미래 한국의 위기와 지역 안보였습니다. 첫 발표자였던 프린스턴 대학의 경제학자는 한국의 거시경제 지표를 분석하며 냉정하게 결론을 내렸어요. 한국의 경제 시스템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 청중 대부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의 인구통계학 교수는 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죠. 2060년이면 한국의 인구는 현재의 60% 수준으로 감소할 것입니다. 노동력 부족으로 사회 시스템이 유지될 수 없어요. 발표가 이어질수록 회의실의 공기는 무거워졌습니다.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분석은 논리적이었고 수치는 명확했으니까요. 마지막 토론자가 자리에 앉자 사회자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죠. 누구도 선뜻 손을 들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스탠리 교수님, 말씀하십시오. 마이크를 받아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목을 가다듬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죠. 오늘 발표된 분석들은 모두 훌륭했습니다. 수치와 통계는 명확하고 논리는 견고했어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숫자만 봅니까? 역사는 보지 않고요. 청중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벽면의 스크린에 제 프레젠테이션 첫 장이 떠올랐어요. 그곳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죠. 당신들이 본 건 한국의 현재지만 나는 그 나라의 700년을 봤습니다. 숫자가 말해주지 못하는 생존의 기록이 거기 있습니다. 독일 교수가 미간을 찌푸렸고 옆자리의 중국 학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나라의 운명을 단순한 수치로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고령화 속도, GDP 성장률. 이 모든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숫자가 말해주지 못하는 생존의 기록이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그곳에는 한국의 역사적 위기 순간들이 연대표로 정리되어 있었죠. 한국은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를 맞았습니다. 외세의 침략, 식민 지배, 내전, 군사 독재, 경제 위기. 그러나 한국은 매번 살아남았어요. 아니,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더 강해졌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연단으로 향했어요. 투명한 유리 연단 위에 노트북을 연결하고 그 자리에서 본격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첫 번째 생존 이야기는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몽골이라는 당시 세계 최강 대국의 침략에 맞서 그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냈을까요? 연단 위에 선 저는 청중의 시선을 느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스크린에는 13세기 동아시아 지도가 펼쳐졌어요. 그 위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영토는 당시 세계 최대 제국이었던 몽골의 영토였습니다. 여러분, 13세기 몽골 제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절반을 정복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페르시아, 심지어 동유럽까지 무너졌죠. 세계사에서 가장 강력했던 이 제국 앞에 작은 왕국들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스크린의 지도에서 한반도를 가리켰어요. 작은 반도 하나가 거대한 몽골 영토 옆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 한반도에는 고려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몽골은 1231년 첫 침공을 시작했고 이후 총 7차례에 걸쳐 대규모 침략을 감행했습니다. 당시 세계 어느 나라도 몽골의 2차 침공까지 버티지 못했어요. 그런데 고려는 달랐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강화도의 옛 지도와 함께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역사화가 나타났습니다. 고려의 왕실과 신하들은 수도를 포기하고 강화도라는 섬으로 피신했어요. 이곳에서 그들은 30년 동안 저항을 이어갔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 상상해 보십시오. 한 세대가 통째로 전쟁 속에서 살았다는 의미죠. 특히 삼별초라는 군사 집단은 몽골의 항복한 왕실의 반발에 독자적으로 저항을 계속했어요. 그들은 진도, 제주도 등으로 근거지를 옮겨가며 무려 7년 동안 더 싸웠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죠. 슬라이드에는 다음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고려는 몽골에 항복했지만 자치권을 지켜냈다. 네, 맞습니다. 결국 고려는 몽골 제국에 복속되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몽골은 정복지의 왕국들을 완전히 해체하고 직접 통치하는 방식을 선호했어요. 그러나 고려만은 달랐습니다. 고려는 형식적인 복속 관계를 맺으면서도 자신들의 왕조, 문화, 제도를 유지할 수 있었죠.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고려인들의 끈질긴 저항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몽골은 고려를 완전히 정복하는 데 들어갈 비용과 시간을 고려해 타협을 선택했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 대국이 한 작은 나라와 타협했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청중 가운데 한 정치학자가 손을 들었어요. 스탠리 교수님, 흥미로운 역사적 사례입니다만 이것이 현대 한국의 위기와 어떤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고려의 사례를 먼저 보여드린 이유는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죠. 한국인들의 DNA에는 위기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생존 본능을 넘어 창의적 적응과 집단적 결속력으로 나타나요. 스크린에 큰 글씨로 떠오른 문장을 가리켰습니다. 고려의 첫 번째 교훈, 완전한 정복은 없었다. 이제 시간을 16세기로 옮겨보겠습니다. 고려는 조선이라는 새로운 왕조로 바뀌었고 몽골 제국은 이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어요. 조선은 새로운 문화적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슬라이드에 조선의 문화유산 이미지들이 차례로 등장했어요.
세종대왕과 한글 창제, 치국이, 혼천해 등 과학 발명품들이었습니다. 조선은 한글이라는 독창적인 문자 체계를 만들었고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도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어요. 그러나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스크린이 바뀌며 임진왜란을 보여주는 역사화가 나타났어요. 1592년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5만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당시 조선군의 전력은 일본에 비해 크게 열세였어요. 불과 20일 만에 수도 한양이 함락되었고 조선의 국왕은 북쪽으로 피난을 떠나야 했습니다. 조선은 순식간에 무너지는 듯 했어요. 그러나 위기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순신이라는 한 해군 장수가 등장했죠. 스크린에 거북선 모형과 이순신의 초상화가 나타났어요.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로 133척의 일본 함대를 무찌른 한산도 대첩을 비롯해 23전, 23승이라는 믿기 힘든 전적을 세웠습니다. 그의 마지막 전투에서는 단 13척의 배로 133척의 일본 함대를 물리쳤어요. 세계 해전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기록입니다. 그러나 이순신만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전국 각지에서 일반 백성들이 의병을 조직해 일본군에 맞섰습니다. 승려들도 전투에 참여했죠. 이들은 정규군이 아닌 민간인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항전 덕분에 조선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7년간의 전쟁 끝에 일본군은 물러갔어요. 그러나 조선의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1636년 이번에는 북쪽에서 청나라가 침략해왔죠. 병자호란이라 불리는 이 전쟁에서 조선은 또다시 패배했습니다. 청중 가운데 한 교수가 질문했어요. 그래도 결국은 2번이나 패배한 셈이네요. 이것이 한국의 회복력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에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맞습니다. 조선은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패배 이유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전쟁 후 폐허가 된 마을과 그곳에서 다시 농사를 짓는 농부들의 모습이 그려진 조선시대 그림이 나타났어요. 전쟁으로 조선의 인구는 절반 가까이 줄었고 농토는 황폐해졌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조선인들은 빠르게 일상을 회복했어요. 농부들은 다시 밭을 갈았고 상인들은 시장을 열었으며 학자들은 책을 썼습니다. 그들에게 패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죠. 슬라이드에 다음 문장이 나타났어요. 정복은 당했지만 복종은 하지 않았다. 조선은 청나라에 형식적으로 항복했지만 내면적으로는 결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문화적 저항을 이어갔어요. 이런 문화적 자존심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조선이 일본에 의해 식민 지배를 당했을 때 더욱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1910년 조선은 마침내 일본의 국권을 빼앗기고 공식적으로 병합되었어요. 슬라이드에 일제 강점기의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창씨개명 명령서, 강제징용 장면, 그리고 일본어만 가르치는 학교의 모습들이었죠. 일본은 조선인들의 민족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해 언어와 문화를 억압했어요. 학교에서는 조선어 사용이 금지되었고 이름마저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잠시 침묵 후 천천히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그곳에는 지하학교에서 한글을 가르치는 모습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인들은 굴복하지 않았어요. 언어를 지키기 위해 비밀리에 한글을 가르쳤고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문화재를 숨겼습니다. 해외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져 독립운동을 이어갔죠. 중국 상해에 세워진 이 정부는 망명정부로서는 세계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존속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제가 역사학자들과 함께 연구한 결과 조선인들의 저항은 당시 전 세계 어떤 피식민지보다 강도 높고 지속적이었어요. 그들의 정체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한국인들의 두 번째 특성입니다. 패배하더라도 굴복하지 않는 정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는 끈질김이죠. 슬라이드에 강조된 문구가 나타났어요. 복종은 하지 않았다. 이제 한국의 현대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크린에 1990년대 후반 한국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고층 빌딩들과 현대적인 도시 풍경, 그리고 삼성, 현대, LG 같은 기업들의 로고가 보였어요. 1950년대 한국 전쟁 이후 한국은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었어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이 성장은 세계 경제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사례였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단 40년 만에 세계 11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나라는 역사상 한국이 유일하죠. 다음 슬라이드에는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가파르게 상승하는 GDP 선이 갑자기 급격히 떨어지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7년 한국 경제는 거대한 위기를 맞이해요. 아시아 금융위기라 불리는 이 사태는 태국에서 시작되어 빠르게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죠. 슬라이드에 당시 뉴스 헤드라인들이 차례로 나타났어요. 한국 외환보유고 고갈 위기, 원화 가치 폭락, 대기업들 연쇄도산 충격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바닥났고 통화 가치는 절반 이하로 폭락했어요. 대기업들은 파산했고 실업률은 급증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국제통화기금 IMF의 구제금융을 요청해야 했죠. 당시 세계 11위 경제대국이 사실상 국가부도 상태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회복되기까지 최소 10년이 걸릴 것이라 예상했어요.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스크린에 금 모으기 운동의 장면들이 등장했어요. 긴 줄을 서서 자신의 금반지와 금목걸이를 기부하는 시민들, 어린이들이 돼지 저금통을 들고 있는 모습, 연예인들이 보석을 내놓는 장면들이었습니다. 1998년 초 한 시민단체가 금 모으기 운동을 시작했어요. 외환 보유고를 늘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의 금을 국가에 기부하자는 캠페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죠. 목소리에 감정을 실어 계속 말했어요. 첫째 날 23톤의 금이 모였습니다. 일주일 만에 100톤, 두 달 만에 227톤. 이는 당시 가치로 약 22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였어요. 세계 역사상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규모의 개인 재산을 국가를 위해 내놓은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단 3년 만에 IMF 구제금융을 모두 상환했어요. 10년은 걸릴 거라던 경제 회복이 불과 3년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는 IMF 역사상 가장 빠른 회복 사례로 기록되었죠. 그러나 한국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들은 위기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IMF 위기 이후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과감한 구조 조정과 혁신을 추진했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IT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였습니다. 스크린에 한국의 IT 인프라와 기술 혁신 사례들이 나타났어요. 위기 이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세계 1위로 올라섰고 디지털 정부 분야에서도 선두를 차지했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들은 위기 속에서 미래를 내다보았기 때문입니다. 청중 가운데 한 경제학자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한국의 경제적 회복력은 단순한 국민적 협력만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혁신도 중요한 요소였다는 말씀이시군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정확합니다. 한국의 회복력은 다양한 층위에서 작동해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정부의 과감한 정책 변화, 기업들의 혁신적 도전. 이 모든 것이 함께 맞물려 작동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위기 극복 메커니즘이죠. 스크린에 다음 문장이 나타났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나라. 이런 국가 본 적 있습니까? 최악의 경제 위기에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재산을 내놓고 그 위기를 오히려 발전의 계기로 삼는 나라 말입니다. 저는 많은 국가의 역사를 연구했지만 이런 사례는 한국이 유일했어요. 다음 스크린에는 2020년 초의 뉴스 헤드라인들이 나타났습니다.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바이러스, 세계 각국 봉쇄 조치 시행, 의료 시스템 붕괴 위기. 모두가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죠. 2020년 초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했어요. 우리 모두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경은 봉쇄되었고 도시들은 멈췄으며 병원들은 환자로 넘쳐났죠. 세계 최강 대국들조차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중국 다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국가였어요. 2020년 2월 대구의 한 종교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확진자 수가 급증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이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이라 예상했죠. 그러나 한국은 특별했어요.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이 전면 봉쇄를 선택한 반면 한국은 열린 방역이라는 독특한 접근법을 택했습니다. 국경을 완전히 닫거나 도시를 봉쇄하지 않으면서도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이었죠. 슬라이드에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전략이 나타났어요. 3T 전략 테스트 검사, 트레이스 추적, 트리트 치료.
한국의 대응은 신속했고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대규모 검사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드라이브 스루 검사소를 세계 최초로 도입했고 접촉자 추적 시스템을 개발했죠. 확진자의 동선을 모바일 앱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 추적하고 접촉자들에게 신속하게 통보했습니다. 스크린에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주요 국가들의 코로나19 사망률을 비교한 자료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사망률을 기록했어요. 미국, 영국, 이탈리아 등 많은 선진국들이 수십만 명의 사망자를 낸 반면 한국은 인구 대비 사망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그것도 전면 봉쇄 없이 말이죠.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한국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였어요. 제가 가장 주목한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마스크를 쓴 한국 시민들의 모습,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장면,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등이 담긴 사진들이 차례로 나타났어요. 한국에서는 마스크 착용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정부의 강제가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 실천이었죠. 코로나19 초기 마스크가 부족했을 때 한국인들은 오부제라는 시스템을 따랐어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요일을 나누는 방식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 규칙을 자발적으로 지켰죠. 그리고 백신 순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많은 나라에서 백신 접종 순서를 두고 갈등이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젊은 세대가 자발적으로 노인들에게 순서를 양보했습니다. 이런 집단적 배려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현상이었죠. 스크린에 다음 문장이 나타났어요. 이건 정책이 아니라 문화였고 집단 지성이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한국의 IT 기술은 빛을 발했어요. QR코드 기반 출입 시스템, 자가격리 앱, 확진자 동선 공유 플랫폼. 이 모든 것은 코로나19 이전부터 한국이 투자해온 디지털 인프라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위기 속에서 그들의 장기적 투자가 빛을 발한 순간이었죠.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경제를 상당 부분 유지했다는 점이에요. 대부분의 국가들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빠른 경제 회복을 보였습니다. 2020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G20 국가 중 최상위권이었죠. 코로나19 팬데믹은 현대 한국의 저력을 보여준 결정적 사례였습니다. 역사적 시련 속에서 형성된 그들의 집단 지성, 적응력, 회복력이 21세기의 새로운 위기 앞에서도 빛을 발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무너지지 않는 나라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다음 스크린에는 현대 한국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야경, 첨단기술연구소, 글로벌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이미지가 이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이 걸어온 역사의 몇 장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려시대의 몽골 침략, 조선시대의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 현대의 IMF 위기와 코로나19까지. 이 모든 위기에서 한국은 매번 살아남았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그곳에는 현재 한국이 직면한 문제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세계 최저 출산율, 급격한 고령화, 청년 실업, 주택가격 상승, 사회 양극화 등의 키워드들이었죠. 네, 맞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독일 영상이 지적한 내용들은 대부분 사실입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가파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심화되는 사회 양극화. 이 모든 것이 한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죠.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은 항상 위기 속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매번 그들은 살아남았어요. 그것이 바로 한국의 본질이죠. 스크린에 다음 문장이 나타났습니다. 한 번도 역사에서 사라진 적 없는 나라. 역사학자로서 제가 발견한 것은 한국이 가진 독특한 탄성입니다. 물리학에서 탄성이란 외부의 힘에 의해 변형된 후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려는 성질을 말하죠. 한국은 바로 이런 탄성을 가진 나라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의 미래를 분석할 때 놓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수치로 측정할 수 없는 국민성과 문화적 DNA입니다. 제가 앞서 보여드린 모든 사례에서 한국인들이 보여준 특성은 놀랍도록 일관되죠. 손가락을 들어 하나씩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첫째, 위기를 직시하는 현실주의. 둘째, 집단적 결속력. 셋째, 창의적인 해결책 모색. 넷째, 회복 이후 더 강해지는 능력. 이 네 가지 특성은 고려 시대부터 현대까지 한국 역사의 모든 위기 순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슬라이드에 다양한 세대의 한국인 얼굴들이 모자이크처럼 나타났어요. 실제로 2025년 현재 한국에서는 다양한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로봇 기술 개발, 출산율 저하에 대응하는 가족 정책의 혁신,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 모색. 이 모든 것이 이미 진행 중이죠. 청중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한국이 직면한 이 위기는 또 하나의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한국은 가장 큰 위기 이후에 가장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 왔어요. 임진왜란 이후의 문화적 르네상스, 한국 전쟁 이후의 경제 기적, IMF 위기 이후의 IT 강국으로의 도약. 위기는 그들에게 항상 기회였습니다. 스크린에 한글 문장이 나타났어요. 위기 뒤에 찾아온 우리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 이것은 한국의 한 정치인이 IMF 위기 극복 10주년 기념식에서 한 말입니다. 이 문장이 바로 한국인들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죠. 그들에게 성공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그리고 위기는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극복해야 할 과제예요. 스크린에 다음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정복당했어도 끝난 적은 없었다. 강연장에 깊은 침묵이 흘렀어요. 청중들의 표정에서 처음의 의심은 완전히 사라지고 깊은 사색의 빛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한국이라는 나라의 700년 여정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고려, 조선, 그리고 현대 한국까지. 그들이 어떻게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왔는지 보았습니다. 스크린에 처음 제가 언급했던 독일 유튜브 채널의 영상 썸네일이 다시 나타났어요. 이 모든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영상이었습니다. 한국은 끝났다라는 제목의 이 영상은 통계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국의 미래를 분석했죠. 그리고 그 분석은 대부분 정확했습니다. 세계 최저 출산율, 가파른 고령화 속도, 청년 실업과 주택 문제, 사회적 양극화. 이 모든 것이 한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 점에서 그 영상의 분석은 정확했고 가치 있는 경고였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목소리에 더 강한 확신을 담아 말했어요. 그러나 그 결론은 틀렸습니다. 한국은 결코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수백 번 무너졌어야 할 상황에서도 단 한 번도 진짜 무너진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숫자와 통계는 현실의 일부만을 보여주죠. 그러나 역사는 인간의 의지와 정신, 그리고 공동체의 힘을 보여줍니다. 한국인들이 지난 700년간 보여준 것은 단순한 생존 본능을 넘어서는 놀라운 회복력과 적응력이에요. 청중 중 한 학자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어요. 교수님의 분석은 설득력이 있습니다만 현재 한국이 직면한 인구 문제는 이전의 위기와는 다른 성격이 아닐까요? 역사적 회복력이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분명 이전과는 다른 성격의 위기죠.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구조적 문제니까요. 그러나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한국은 항상 위기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왔어요. 임진왜란 때는 바다를 활용했고 IMF 때는 IT 산업으로 도약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로봇공학, AI, 디지털 헬스케어 등 첨단 기술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둘째, 한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인적 자원의 질적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들은 양보다 질로 승부할 겁니다. 실제로 한국의 로봇 도입률은 이미 세계 1위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인들의 위기 인식입니다. 그들은 이미 이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요. 한국의 미디어와 학계, 정치권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가장 큰 국가적 과제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위기를 직시하는 것, 그것이 해결의 첫 번째 단계죠. 스크린에 독일 영상의 마지막 장면이 다시 나타났어요. 30년 안에 한국은 시스템 붕괴로 스스로 사라질 것이다. 라는 자막이 보였습니다. 이 영상의 결론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수치로만 평가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에요. 그러나 한국은 단순한 통계 이상의 존재입니다. 그들은 역사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서도 빛을 찾아내는 법을 알고 있죠. 독일 영상은 훌륭한 분석이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틀렸어요. 한국은 결코 첫 번째로 무너질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수백 번 무너졌어야 할 상황에서도 단 한 번도 진짜 무너진 적이 없었죠.
그것이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간단한 문장이 떠올랐어요. 한국은 끝나지 않았다. 그 나라는 끝날 줄 모른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들으신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따뜻한 격려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